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았듯이 기아대책 신동민 간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커피 다 받으셨나요? 맛이 어떠세요? 진짜 맛있어요? 그 드립커피로 오늘 아침에 저희 카페에 계신 간사님이 내리신 거예요. 맛있죠? 공정무역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근데 공정무역 커피는 맛없다 라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오늘 드셔보니까 어떠신가요? 맛있죠? 네. 그 공정무역에 대한 편견도 여러 가지가 오늘 깨지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강의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를 이렇게 잡았어요. 저희 먼저 제가 그래도 기아대책이라는 법인에 속해 있기 때문에 기아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기아대책이 설립한 행복한 나눔이란 법인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공정무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해외에서 2군데에서 공정무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와 인도네시아에서 하고 있는데 그 2군데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다른 성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정무역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나누는 시간을 좀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대책은요, 미국에서 71년도에 레리 박사님이 설립한 단체고요. Food for the Hungry International이라는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89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사실 여러 NGO가 한국에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월드비전, 컴패션, 여러 NGO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 NGO가 우리나라가 원조 수혜국으로 봤다가 원조국으로 바뀐 거는 91년도입니다. 그래서 월드비전이 우리나라 그 한국전쟁 때 들어와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었지만 NGO가 원조하는 NGO로 바뀌었던 거는 91년도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아대책이 89년도에 원조하는 NGO로는 최초의 NGO로 설립이 되었다. 그래서 현재 지금은 약 82개국, 전 세계 82개국에서 1323명의 기아봉사단원과 5,599명의 스태프들이 활동 중이고요. 작년 기준으로 약 1,400억 정도의 모금액을 결산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그래도 좀 규모가 있는 NGO고요. 그 기아대책이 5개 법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의 특성상 이제 법인을 설립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이제 행복한 나눔이라는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행복한 나눔은 사회적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사회적 기업 들어보셨나요? 예. 자본주의가 발달을 하게 되면서 기업, 자본주의 안에서 이제 활동하는 기업들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기업의 제1 목적은 이윤 창출이잖아요. 그래서 이윤 창출이라는 어떤 목적 아래 여러 가지 많은 다른 가치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서 환경 파괴도 일어나게 되고 인권 파괴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등장하게 된 거죠, 사회적 기업이. 우리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 고용하는 기업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만든다라는 새로운 컨셉을 가진 기업 운동이 시작됐고, 그걸 사회적 기업이라고 그러고요. 이윤을 창출하면서 동시에 가치를 창출하는 중간쯤에 있는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고요. 행복한 나눔은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가게 하면 잘 알아요. 근데 행복한 나눔 가게 하면 잘 모르는데, 전국에 약 30개 정도 저희들 그 매장이 있습니다. 재활용 물품 팔고, 공정무역 물품 팔고, 이제 여러 가지 물품을 팔고 있는 가게가 전국에 30개 있고요. 그리고 공정무역 카페도 있고, 나눔 바자회를 또 저희가 이렇게 매년 개최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사회적 일자리, 사회에서 이제 소외된 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공정무역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착한 상품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공정무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보통 공정무역이라고 하면 대충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가요? 공정무역 들어보셨어요? 뭐예요, 공정무역이? 무역이 공정하지 않은가요? 왜 공정이란 말을 붙였을까? 사실 공정무역이 앞에 원래 처음부터 공정무역이라고 불리지 않았고요. 대한무역 혹은 희망무역 이런 말로 불렸었거든요. 이게 무엇일까? 잠깐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산지에 바나나 혹은 커피 혹은 수공예품을 좀 비싸게 사오는 거 정도로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어요, 공정무역을. 근데 틀린 말은 아닌데, 공정무역을 설명하는 적절한
설명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오늘 공정무역 커피는 맛있다라고 오늘 느끼셨으니까 그 고정관념이 깼던 것처럼 오늘 제가 설명을 하면서 공정무역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공정무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 책 한번 읽어보셨어요? 빈곤의 종말 책 읽어보신 분? 이거 되게 유명한 책인데 제프리 삭스 교수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이시면서 하버드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쓰신 책이죠. 죽은 원조, 세계 절반구하기 이런 책들이 있는데요. 원조에 대해서 사실 생각이 좀 나뉩니다. 원조는 필요하다, 혹은 원조는 필요 없다, 혹은 원조를 제대로 해야 된다. 지금같이 원조를 해서는 전혀 빈곤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책은 원조에 대해서 약간 좀 긍정적으로 봤고요. 여기 있는 두 책은 사실 원조에 대해서 굉장히 시니컬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천문학적인 액수가 아프리카에 부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은 나라가 뭐 ODA 예산을 사용하기도 했고 저희 같은 NGO들이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했는데 지금 아프리카의 상황이 어떻죠? 뭐 사실 지금도 굉장히 빈곤한 상황 가운데 있죠.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많은 학자들이 고민을 했던 거예요. 원조 자체가 문제인 것일까 아니면 원조를 다르게 해야 되는 것일까 생각들을 했는데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제대로 된 그러니까 적당한 양의 재원이 적당한 타이밍에 들어가야 그 원조가 그 나라에 효과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뭐 OECD 가입국 나라들이 자기들의 GNP의 0.15%까지 ODA 예산으로 쓰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미국이 아직까지도 0.07%까지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코이카라는 단체 있죠. 그 코이카라는 단체가 결국에 ODA 예산을 사용해서 이제 못 사는 나라 가가지고 이제 빈곤 퇴치 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효과적으로 되지 않았던 이유는 적당한 양의 재원이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프리 삭스 교수님이. 그래서 MDGs라고 얘기를 하죠. 밀레니엄 골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는데 그게 퇴치가 되려면 적당한 양의 재원과 적당한 타이밍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원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근데 이 책은요 아프리카 경제학자분이 쓰신 아프리카 경제학자가 쓰셨는데 원조를 했기 때문에 아프리카 그 모양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원조를 했기 때문에. 원조를 해서 아프리카의 부정부패가 더 만연하게 됐고 그들의 삶을 더욱더 디펜던트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책에서는 원조를 하는 너희들이 문제다. 너희들이 플래너가 됐기 때문에 너네 나라, 잘 사는 너네 나라에서 너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그 틀을 가지고 전혀 맞지 않는 그 프레임을 가지고 그 현지에 가가지고 원조를 했기 때문에 전혀 그 현지에서는 먹히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우리 원조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시니컬한 시각들이 있습니다. 원조가 뭐 요거는 뭐 제가 이쪽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가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원조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시니컬한 시각이 있고 그 대안으로 사실 나온 것이 공정무역입니다. 그 운동 중에 하나가 요거는요 필리핀에 있는 상황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필리핀에는 네그로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필리핀에서 수출되는 사탕수수의 80% 사탕수수가 뭘 만들죠? 설탕 만들죠? 네. 그래서 사탕수수의 80%를 생산하고 있는 굉장히 큰 농장지대고요. 근데 뭐 필리핀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었어요. 뭐 독재 정권이 뭐 땅을 뭐 지주가 이렇게 막 다 이렇게 막 독점하고 있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속에서 84년도에 설탕 가격이 또 곤두박질 치면서 여기 네그로스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선진국에 있는 많은 NGO가 네그로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 원조를 투입을 했는데 전혀 이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그 원조에 디펜던트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 문제가 무엇일까? 그래서 그 원조하는 사람들이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깊이 소통을 하면서 그랬더니 이들이 외친 말이 이거예요. Trade not aid. 더 이상 우리에게 원조를 주지 말고 우리가 생산한 설탕을
다만 너희들이 제대로 된 가격을 쳐줘라. 그러면 우리는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87년부터 공정무역을 시작을 하게 됐고 이 지역이 그래도 많이 나아졌다라고 많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지역에 있는 네그로스 설탕을 구입하고 있는 공정무역 단체가 있어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런 배경에서 공정무역이라는 운동이 부각이 됐고요. 잠깐 제가 공정무역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 10,000 빌리지라는 미국에 있는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그 기독교 한 단체인데 거기에서 이제 푸에르토리코의 바느질 물품을 구입하기 시작하는 것을 공정무역의 시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옥스팜이라는 아주 유명한 단체 있죠. 이것도 NGO인데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큰 NGO인데 여기에서 중국 숭늉품을 판매하기 시작했고요. 막스 하벨라르라는 이제 공정무역 인증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공정무역 기구가 설립이 됐고, 그래서 저런 막스 하벨라르, 사실 이 막스 하벨라르는 그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350년 식민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당했는데도 막 이렇게 난리인데 350년을 식민지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 그 나라의 정체성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식민지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어떤 분이 멀타툴리라는 분이 소설을 쓴데 그 소설 이름이 막스 하벨라르였어요. 그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공정무역 운동을 일으킨 분인데 아무튼 그게 이제 하나의 인증이 공정무역 인증이 됐는데 그게 시작이 됐죠. 그래서 원래는 공정무역이 수공예품으로 시작이 됐어요. 뭐 이렇게 뭐 옷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시작이 됐는데 73년에야 드디어 이제 농산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커피, 뭐 차, 뭐 바나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공정무역의 주요 상품이 되고요. 87년도에는 이제 유럽이 공정무역 단체들이 연합을 해서 EFTA라는 단체가 세워지게 됐고 이제 세계가 연합을 하게 돼서 뭐 이런 단체 WFTO, 지금 WFTO라는 단체가 됐는데 이런 단체가 설립이 됐고요. 94년도에는 유럽 공정무역 상점 네트워크. 유럽은 굉장히 공정무역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지만 지금은 유럽 공정무역 상점 네트워크가 약 전 유럽에 한 2,000개가 넘는 상점들이 공정무역만 팔고 있는 상점이 2,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한 번쯤 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FLO라는 마크인데요. Fair Trade Labeling Organization이라 그래서 공정무역을 인증, 그러니까 뭐 유럽에서 뭐 여러 단체들이 공정무역, 자기도 공정무역 한다, 니네도 공정무역 한다 막 하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표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게 통합이 됩니다. 97년도에. 그래서 FLO라는 단체가 설립이 됐고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사무소가 있는데 뭐 아무튼 뭐 이건 좀 복잡한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요게 방금 봤던 것처럼 FLO 공정무역 마크. 우리나라에 스타벅스 가면 요거 볼 수 있어요. 스타벅스의 초콜릿 중에서 디바인 초콜릿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디바인 초콜릿? 스타벅스 계산하실 때 잠깐 이렇게 관심 있게 한번 보세요. 그럼 초콜릿 중에 저게 붙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뭐 흑백이든 칼라든 간에. 디바인 초콜릿이라는 초콜릿인데 여기는 굉장히 공정무역을 잘하는 회사예요. 디바인 옛날에 데이 초콜릿 컴퍼니라는 회사였는데 여기는 현지 조합이 그 초콜릿을 유통하고 생산하는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산자 조합이 그 회사의 경영권까지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아주 아이디어한 형태의 공정무역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스타벅스가 그 초콜릿을 유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스타벅스가 공정무역을 하는 기업이냐 아니냐는 좀 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요거는 이제 USA 트랜스페어라는 건데요. 미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공정무역 마크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이 마크를 보시면 그게 공정무역 원칙을 지켜서 들어왔구나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상황은요. 2003년도에 지금 서울시장이신 박원순 서울시장님이신 분이 아름다운 재단이네, 아름다운 가게네 뭐 이런 일을 하시면서 2003년도에 방글라데시, 네팔 이런 데 가셔가지고 본인 사비로 몇억 원어치의 그 수경품을 이렇게 사 오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아름다운 가게에서 팔기 시작한 것이 공정무역의 시작이고요. 쫄딱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고
그래서 어쨌든 2006년도에 아름다운 커피라는 법인이 만들어져서 지금은 아주 사업을 잘 하고 있죠. 아름다운 커피. 둘의 생협, 또 아까 말씀드린 그 네그로스에서 마스코바도를 지금 수입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피스커피라고 YMCA에서 하고 있고, 구루라고 수공예품을 취급하고 있는 페어트레이드 코리아라고 불리는 법인에서 시작하고 있는 구루라는 샵이 있고, 안국동에 가면 되게 이뻐요.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아이쿱 생협, 또 공정무역 단체고요. 저희가 이제 드디어 2008년도에 멕시코랑 공정무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저희 행복한 나눔, 기아대체 행복한 나눔도 시작을 했고요. 아시아 공정무역 네트워크라는 베트남과 보통 공정무역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요 지금 보시는 7개 단체가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한국공정무역협의회라는 단체가 설립이 됐고요.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잠깐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혹시 저번 주 토요일 날 광화문 오신 분 계신가요? 저번 주 토요일 날. 예, 아무도 안 계시군요. 저번 주 토요일이 매년 5월 둘째 주 토요일이 전 세계에서 지키고 있는 공정무역의 날이에요. 그래서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이 그 날은 혹은 그 주간을 공정무역 주간으로 지키고 그 날 굉장히 크게 페스티벌을 하는데,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그 단체들이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굉장히 크게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그 여러 가지 많은 배경이 있는데, 박원 서울시장님이 되면서 서울을 공정무역 도시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자기 마음대로 서울을 공정무역 도시로 선언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영국에서 시작된 운동인데요. 이제 그 도시에 있는 커뮤니티 단체들, 그리고 그 도시에 있는 그 정부 지자체들과 공정무역을 지지하고 공정무역 물품을 적극 사용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운동인데, 그게 서울에서 시작이 됐고, 그래서 서울시랑 이번에 사업을 굉장히 크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정무역의 일반적인 정의는요, 공정무역은 대화, 투명성, 존중에 기초하여 국제무역에서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거래 기반의 파트너십이다. 공정무역은 특히 저개발 국가에서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렇게 만들면 잘 모르겠죠.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원칙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커피 가격이에요. 1989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7년도까지 커피 가격입니다. 뉴욕 상장거래소에 선물 거래되는 커피 가격인데, 이 가격에 의해서 보통 커피가 거래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커피 가격이 훅 떨어졌다, 훅 올라왔다, 훅 떨어졌다, 또 올라왔다, 이렇게 막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수요가 많으면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떨어지면 가격이 올라가죠. 예. 공급이 많으면 또 가격이 떨어지고. 여기 보시면 잘 글씨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에서 커피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국가가 브라질이에요. 근데 브라질에 냉해가 왔어요. 프로스트 데미지 94년도에. 그러니까 공급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커피 가격이 올라가죠. 그리고 97년도에 다시 한번 브라질에 가뭄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또 커피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또 갑자기 99년도가 되니까 커피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죠. 이 베트남이란 나라가 원래 커피에 별로 관심이 없던 나라인데, 이 나라가 좀 잘 살아보겠다고 자기네 나라의 그 땅에다 로부스타 커피를 엄청나게 확 짓게 됐어요. 공급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커피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커피 가격이 올랐다 떨어졌다 할 수 있는데, 커피 그 가격에 의해서 농민들의 삶도 이렇게 막 널뛰게 한다는 거예요. 커피 가격이 올라갔을 때야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막 밑바닥을 쳤을 때요. 이렇게 막 밑바닥을 쳤을 때 실제적으로 사회학자들이 커피 농부들의 삶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멕시코, 저희가 이제 무역하고 있는 멕시코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영양 실조율이 올라갑니다. 영양 실조율이.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 가지 못하는 그 비율도 막 늘어나고요. 우리나라의 그 제3세계에서 왜 그 노동자들 오듯이 멕시코에서 커피 가지고 더 이상 돈이 안 되니까 커피 농사를 포기하고 미국으로 이주 노동 가는 그런 농부들도 막 그 숫자가 올라가고, 심지어는
농민들이 농약 먹고 자살하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그런 사례들도 점점 늘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이 커피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를 보장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은 사실 좀 많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커피 수요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우리나라도 99년도에 이화여대에 스타벅스 1호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전국에 한 400개, 카페베네가 한 800개, 엔젤리너스가 한 600개, 700개 정도 되고요. 이제 뭐 커피숍이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아서 우리나라도 이제 커피에 굉장히 큰 소비국이 됐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 이게 또 올라가면 또 언제 떨어질지 모르죠. 어쨌든 이 커피 가격이 떨어졌을 때 농부들의 삶이 그렇게 비참하게 변하는 그 현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줘야 되지 않겠냐, 최저 마진율을. 그래서 여기 보이는 파란색 요게 미니멈 프라이스, 최소 가격입니다. 그래서 공정무역은 이 최소 가격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가격이 떨어졌을 때라도 무조건 이 가격으로 사주는 거예요. 무조건 이 가격으로. 올라갔을 때는 올라가는 그 가격으로 사주고 최저 마지노 가격을 보장해 주는 게 공정무역이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가격 부분은 그렇고요. 일단은 또 하나는 생산자에게도 유리한 계약 조건. 뭐냐면 보통은 생산자들이 농민들이 굉장히 을의 관계입니다. 갑을이라 그러면 보통 사는 사람이 갑이에요. 가격. 왜냐하면 농민들은 정보력도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생산자를 배려하는 무역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금 지급을 합니다. 보통 무역, 우리가 물건을 사면 어떻습니까? 물건과 돈이 동시에 왔다 갔다 하죠. 내가 물건을 가져오면 어쨌든 뭐 큰 무역 같은 경우도 그 타이밍에 별로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공정무역은 우리가 물건을 받기 전에 50% 이상 성금으로 먼저 지불을 합니다. 이게 신용관계가 없으면 되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나라의 그 왜 옛날에 그 보릿고개 있었죠. 보릿고개. 아까 전에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 쫄쫄 굶을 때 보릿고개가 뭐예요? 그 수확기 바로 직전에 굽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수확기 바로 직전에 현금 유동성이 있는 곡물도 없고 남아있는 곡물도 없고 하니까 그냥 굶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농부들이 뭐 경영학적인 지식이 뛰어나가지고 뭐 곡물을 뭐 1년 내내 이렇게 뭐 현금 유동성 있게 뭐 창고에 쟁여놨다가 이렇게 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사실 뭐 제3세계에 있는 농민들도 사실 마찬가지죠. 현금으로 바로 바꿀 수 있게 창고에다가 이렇게 뭐 커피를 쟁여놓기는 하는데 그게 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죠. 갑자기 아내가 아플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아이가 뭐 대학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건데 갑자기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바로 현금으로 바꿔버리고 또 나중에 수확하기 바로 직전에 굶고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돈을 좀 나눠주는 거예요. 그 무역하는 그 업체가 돈을 나눠줘서 최대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농민들에게 배려하는 무역을 하는 거고 그냥 이 조합 했다는 게 아니라 한 조합과 오랫동안 거래를 하는 것이 공정무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직거래입니다. 직거래. 보통의 커피 무역을 보시면요, 농부가 커피 수집상에게 이렇게 넘기고요, 커피 수집상이 커피 지역 업체에 넘기고, 다국적 곡물 기업에 넘기고, 대형 로스팅 업체에 넘기고, 커피 프랜차이즈에게 넘기게 되는 이 유통 구조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복잡하다 보니까 당연히 중간중간에 마진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당연히 커피 농부에게는 굉장히 싼 가격으로 살 수밖에 없고 이 소비자는 비싸게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보통의 커피 무역의 관행입니다. 근데 공정무역은 최대한의 그 중간에 있는 유통을 없애서 커피 농부에게도 리즈너러블한 가격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소비자에게도 합리적인 가격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공정무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코요테거든요. 그 치아파스 가보니까요. 뭐 제가 간 건 아니고 치아파스 보면은 그 우리나라는 시골에 사는 사람들도 다 차가 있잖아요. 근데 이 멕시코 같은 경우는 차가 없어요. 마을에서 되게 잘 사는 사람들만 한 대씩 두 대씩 이렇게 있어요. 그럼 마을 유지해서 그 차에 있는 사람이 그 차를 끌고 다니면서 그 커피들을 헐값에 이렇게 사서 이렇게 팔아주는 역할을 하는 걸 코요테라고 부르거든요.
토요타해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또 고마운 존재이기도 하면서 또 되게 고맙지 않은 존재인데 그렇습니다. 다국적 곡물기업 자회사 들어가게 되고 저희가 바로 직접 직거래 계약 체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직거래를 한다. 또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데요. 소셜 프리미엄. 뭐 글은 뭐 이게 뭐냐면요. 아까 전에 제가 커피 가격 보여드렸죠, 그죠? 그 가격 외에 프리미엄을 또 얻는 거예요. 프리미엄.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아라비카 커피의 경우 파운드당 20센트, 킬로그램으로 하면 44센트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한 30톤 가져왔는데 30톤, 이렇게 톤 단위가 넘어가게 되면 그게 몇 백만 원이 돼요. 그럼 그 몇 백만 원을 그 조합에 적립을 하는 거예요. 조합에. 그러면 그 돈은 바로 농민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 조합에 적립을 해서 그 조합의 조합원들이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그 돈을 그 마을 공동체 발전 기금에 쓰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커피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게 뭐 스크리닝 기계를 산다든지, 뭐 펄핑 기계를 산다든지, 커피 창고를 개량하는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마을에 갑자기 누가 암에 걸렸어. 그러면 그 암 치료할 수 있는 병원비를 뭐 지원한다든지 그런 일에 쓰기 위해서 소셜 프리미엄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공정무역의 아주 재미있는 원칙이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민들이 차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 굉장히 못 사는 나라다 경우 운반력 자체가 이 가격 경쟁력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얘네가 커피 단순하게 저 트럭이 없어가지고 좀 더 좋은 시장에 내놓을 수가 없는가라는 문제 의식 속에서 저희가 트럭을 그 소셜 프리미엄으로 사주고 왔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문화 활동도 지원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공정무역 커피의 90%는 유기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기농. 친환경적인 생산을 한다. 그리고 공정무역은 조합이랑 거래를 합니다. 조합.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농장과 조합의 차이를 아시나요? 농장과 플랜테이션과 조합의 차이. 농장, 플랜테이션은요 자본, 즉 돈 많은 자본이 생산 현지에 가서 땅을 사요. 땅을 사서 거기에 커피만 심어요. 커피만 심어서 그 현지에 있는 노동자들을 고용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커피를 따게 한다든지 혹은 기계를 통해서 커피를 따게 한다든지 그게 농장입니다. 그래서 농장과 거래를 한다는 얘기는 그 자본과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 농민들이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 땅에다 커피만 짓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생태계 다양성이 떨어져요. 커피만 지니까요. 커피만 지니까. 그리고 보통은 다 농약을 칩니다. 대부분의 농장에서 나오는 커피는 100% 농약을 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공정무역은 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조합은 뭐냐면 농민들의 모임이에요. 농민들의 모임. 그러니까 뭐 5헥타르면 5헥타르, 10헥타르면 10헥타르, 20헥타르면 20헥타르 이렇게 조그만 땅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자기들의 땅에 커피를 심는 거예요. 그걸 이제 거래를 하는 건데 보통의 그 커피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커피만 짓지 않아요. 커피만 짓지 않아요. 왜냐하면 커피가 1년에 한 번씩 수확이 되는데 그 중간중간에 노는 땅이 커피가 이렇게 막 따닥따닥 지을 수가 없거든요. 중간중간에 지면 거기다 뭐 무도 심고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뭐 옥수수 심고 보통 이제 뭐 바나나도 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땅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 농민이 다 그렇게 하겠죠. 상대적으로 생태계 다양성이 보존이 된다. 그리고 대부분 공정무역 인증을 받으려면 유기농이어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멕시코 같은 경우는 가난해서 유기농이에요. 농약을 할 돈 없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이 커피를 키우려면 이 쉐이드 트리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아라비카 커피랑 로부스타 커피 차이 아시나요? 여러분들 카페에서 먹는 커피가 아라비카 커피고 그 믹스 커피 있죠, 믹스 커피. 거기에 들어가는 커피가 로부스타 커피예요. 로부스타 커피는 굉장히 저지대에 열리고 굉장히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굉장히 병충해 강해요. 근데 별로 맛이 없어요. 커피 향만 나. 그러니까 그거 당연히 싼 그 커피 믹스에 들어가겠죠.
근데 아라비카 커피는 고지대에 열리고 병충이 굉장히 약해요. 근데 풍미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카페에서 먹는 커피가 아라비카인데 어쨌든 이 아라비카 커피를 키우려면 커피만 심으면 안 되고 그 쉐이드 트리를 줘야 돼요. 그늘 재배를 해야 돼요. 그늘에 해야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바나나 나무도 짓고 어쨌든 생태계의 다양성이 보존이 된다. 조금 더 친환경적이다. 네,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다음, 그래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다. 저희 그 멕시코 치아파스가 가지고 있는 유기농 인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정무역이 그냥 단순히 무역을 하는 끝나는 게 아니라요. 생산자 역량을 강화합니다. 그 조합이 궁극적으로는 공정무역을 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스스로 마케팅력을 갖고 생산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그들에게 지원을, 정보력도 지원하고 뭐 여러 가지 시설도 지원하고 그런 것이 공정무역이에요. 저희가 2011년도에 그 멕시코 치아파스에 가가지고 페스티벌을 열고 왔어요. 왜 왔냐면 여러분들 혹시 멕시코 치아파스 커피 들어봤어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 들어봤어요? 진짜 들어봤어요? 저는 제가 입사하기 전에 들어보지도 않았거든요. 물론 저는 커피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어쨌든 별로 유명하지 않은 커피예요. 별로 유명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들 그 블루 마운틴 들어봤죠? 그죠? 다 자요 지금? 커피 먹고 어떻게 자? 커피 먹었으니까 자지 마세요. 자, 블루 마운틴 들어봤죠? 그 되게 유명한 커피예요. 그 자메이카에서 소량 나는데 그 99%가 일본이 가져가는데 우리나라에 나오는 블루 마운틴 다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다 가짜예요. 뭐 1% 섞고 블루 마운틴을 팔고 그런 건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리고 뭐 코나 커피 이런 거 유명해요. 코나 커피, 뭐 과테말라 안티구아 커피 이런 거 유명합니다. 그죠? 근데 커피가 유명하다는 얘기는 그 인지도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사실 그 커피가 뭐 특별하게 맛있는 게 아니야 사실은. 여러분들 루이비통이 좋아 사나요? 루이비통 왜 사요? 그 가방에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그 루이비통 왜 삽니까? 루이비통 가방을 사는 거예요? 루이비통 브랜드를 사는 거예요. 브랜드를 사는 거죠? 여러분들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브랜드 사는 거잖아요. 커피도 똑같아요. 그 브랜드가 있는 커피일수록 잘 팔려요. 잘 팔려요. 그 특별히 맛있어라기 무슨 맛이 좀 있긴 한데 좀 더 잘 팔려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브랜드가 더 있으면 더 잘 팔린다. 그래서 블루마운틴 커피는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려요. 굉장히 비싼 가격에. 코나 커피, 뭐 그런 커피들. 우리나라에 있는 뭐 이렇게 드립 커피 하고 있는 그런 커피점에 가면 그 뭐 커피 이렇게 막 이름 써 있잖아요. 그런 커피들은 보통 유명한 커피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커피들은 대부분 제 가격을 받고 있는 커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멕시코 치아파스 커피는 이게 인지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야. 치아파스. 이빨에 뭐 파스를 발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뭐 어쨌든 간에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점이 뭐냐? 이 치아파스 브랜드력이 너무 약하다. 브랜드력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어쨌든 이걸 알려야 되겠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저희 팀장님이 직접 가셔가지고 막 이렇게 막 페스티벌을 했어요. 그래서 치아파스 농민들을 막 초청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1년 동안 지은 농산 그 커피 중에서 제일 잘 된 걸 가져와. 그래서 막 컴페티션을 시켰어요. 막 컴페티션 시켜가지고 1등한 농민들한테 막 염소 20마리 주고 막 그렇게 막 페스티벌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목적은 원래 저 유럽에서 혹은 저 미국에서 막 바이어들 막 초청해가지고 그 치아파스 커피가 얼마나 유명한지 알리고 막 그래가지고 그 치아파스 커피가 결국에는 브랜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되진 않았고 되게 그 멕시코에 있는 그 치아파스 주 정부가 굉장히 관심을 가졌어요. 되게 신기하잖아요. 왜냐 자기들도 안 하는 일을 한국에 있는 조그만 NGO가 와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대견스러웠겠어요. 그래서 막 생방송에도 나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이런 차원의 일들을 하는 게 공정무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치아파스 커피, 막 태권도도 하고요.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깐 저희가 이 치아파스 어떻게 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기 전에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멕시코 최남단 치아파스 커피 농장으로 가는 길은 저희 대표가 강미선 씨예요. 이곳은 질 좋은 커피
커피가 많이 나는 유기농 커피의 고장. 구름 위로 자리 잡은 커피 농장은 커피가 자라기 좋은 최고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은 수많은 사람들의 땀이 담겨져 있습니다. 늘 부족한 수입은 고된 그들의 삶을 더욱 비참하게 만듭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치아파스 커피는 인지도가 없어 과테말라 커피로 둔갑되어 판매되기도 합니다. 그래야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커피가 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 식구들을 배불리 먹여볼 수 있다면, 그래서 행복한 나눔은 함께 고민하고 해결점을 찾아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이들을 돕는 스태프과 전문가가 파견되어 커피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착한 커피, 맛있는 커피를 알리는 제1회 치아파스 커피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조용하던 시골 학교는 축제의 장으로 변하고, 모인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에게는 기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페스티벌은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치아파스 커피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세미나가 이어져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정부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커피 농가에는 적극적인 지원이 약속되고 파트너인 행복한 나눔의 추가적인 지원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Muchas gracias a KFHI por su compra, por su apoyo que nos han brindado para nuestro café. Muchas gracias, esperamos que muchos años sigamos comercializando por un largo plazo. Gracias. 이번 제1회 멕시코 인터내셔널 커피 페어를 하면서 취재했던 소감은 첫째는 저 농민들에게 커피를 제대로 농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것이 가장 큰 소득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기아대책과 이투스 또 정부가 함께해서 이런 자신감을 심어줬다는 것이 이번 1회 커피 페어의 가장 큰 소감이라고 하겠습니다. 커피를 직접 내다 팔지 못하는 농가들에겐 트럭은 값진 선물이긴 하지만 정보기관의 지원을 얻어내고 스스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는 것, 앞으로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은 것, 이것이 더욱 값진 선물이 아닐까요? 네, 아무튼 좋았죠. 네. 멕시코 하면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기로 이 나라가 OECD 가입국이죠. 그리고 G20 국가 중에 하나인데 잘 사는 나라인데 거기 무슨 공정무역이 필요하겠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멕시코 치아파스주는 멕시코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멕시코는 전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농민들은 굉장히 못 살아요. 그 수입이 작아가지고 인구의 40%가 영양실조에 걸려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있는 그 통계를 갖다 놔도 무색할 정도로 그런 굉장히 빈곤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공정무역이 필요한 지역이고, 이게 이 사파티스타라는 반군인데 우리나라 정서로는 잘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그 보통 이렇게 큰 나라들은 다민족 국가입니다. 다민족, 여러 민족들이 같이 어울려져 있고 이 나라는 백인들이 기득권입니다. 백인들이 기득권이고 여기 있는 이제 마야 원주민들은 굉장히 이제
소외당하는 민족 중에 하나인 거죠. 치아파스에 대부분 마야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자유무역 협정 아시죠? FTA 우리나라 작년에 아무튼 FTA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이 멕시코도 1992년도에 나프타라는 자유무역 협정을 멕시코, 미국, 캐나다 이 세 나라가 맺었어요. 92년도에. 그래서 이 FTA가 옳은 것이냐 아닌 것이냐는 제가 여기서 얘기할 주제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이 FTA를 맺게 되면서 이 멕시코 농민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 FTA가 뭡니까?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가 뭐예요? 뭐 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자유무역. 무역 한 나라에서 물자가 왔다 갈 때 할 때 거기다가 어떤 세금을 때립니까? 관세를 때리죠. 관세.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산업이 보호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7, 80년대만 해도 지금의 현대자동차가 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자동차를 살 수 있었던 게 미국에서 들어온 자동차의 관세를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싼 자동차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의 현대자동차가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에 좀 미국에 있는 큰 시장에 자유무역을 통해서 그 대기업들을 키워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 어쨌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미국이 굉장히 농업 강국이에요. 농업 강국. 전 세계 최강국입니다. 농업. 땅도 넓고 돈이 많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보조금까지 줘요. 농업을 하는 보조금. 그리고 굉장히 기계화돼 있어요. 당연히 농산물의 가격이 낮겠죠. 미국에 있는 농산물들은. 저도 미국에 잠깐 있었는데 미국의 쌀이 우리나라 쌀보다 크게 차이 없어요. 미국 쌀 되게 맛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쌀들이 그냥 관세 없이 들어온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천 쌀보다 반 가격이다. 그럼 소비자들이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굉장히 애국자가 아닌 이상 미국 쌀을 선택하겠죠.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농업은 점점 축소가 되는 거겠죠. 그게 이제 자유무역의 현실이고 그게 옳다 그러냐 그러면 농민들이 농업을 버리고 다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축소됐기 때문에 더 커진 그 산업에 종사하면 되지 않겠냐 이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 자유무역자들은 어쨌든 그렇게 쉽지가 않죠 사실은 농민들이. 아무튼 멕시코도 똑같았어요 상황이.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서 농업이 축소가 되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했던 그 산업은 축소가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농민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야 이 원주민들은 가뜩이나 그 기득권들이 백인인데 자기들이 원치 않는 조약을 맺어놓고서 우리 삶이 힘들게 하니까 들고 일어난 거예요. 사파티스타라는 이 반군이.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너네들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 우리 독립시켜달라라고 해서 총 들고 일어난 겁니다. 사파티스타가. 그게 이제 지금도 사실은 활동하고 있고요. 멕시코 치아파스에서. 그만큼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실들이.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고된 농사를 짓고 있고 커피 수집상 코요테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멕시코의 농업 중에서 상대적으로 그래도 경쟁력 있는 커피 산업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커피 농사 안 짓거든요. 하와이 빼고. 미국에서는 커피 벨트가 있어요. 전 세계에 커피를 농사를 질 수 있는 전 세계 벨트가 있어요. 기후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커피 못 짓습니다. 우리나라는 커피가 안 나요. 근데 미국은 커피가 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커피만 거의 결국 남은 거예요. 농산물이. 어쨌든 요거는 저희가 직접 가가지고 인터뷰했던 친구인데요. 호세 로페즈라는 친구인데 여기 사진에 잘 안 나오는데 여기 손이 다 뜯어져 있어요. 이게 커피 체리입니다. 여러분들 먹는 커피가 처음 나올 때부터 그렇게 나는 게 아니라 과일이거든요. 이렇게 조그만 체리에 나오고 그걸 까면 파치먼트가 돼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이 커피 농사를 지면서 다 지쳐가지고 이렇게 손이 다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저희가 나중에 캐릭터화했죠. 이렇게 어려운 삶, 아이들이 저렇게 커피 농사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산지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그 아라비카 커피가 고산지대일수록 좋은 커피거든요. 좋은 커피다. 이렇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마야 원주민들의 전통 의상. 이렇게 또띠아 전병을 먹고요. 화전. 우리나라 5, 60년대 모습이죠. 저렇게 되게 부엌이 저렇고요. 아이들은 어딜 가든 이쁘죠. 커피 체리예요. 커피 체리. 이렇게 농민들이 직접 손으로 따고요. 커피 운반하고. 그래서 저희가 커피를 수입을 해서 런칭한 브랜드입니다.
공기 좋은 치아파스의 맛있는 커피. 굉장히 길죠. 예, 이 네이밍을 할 때 유행했던 게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가 유행했대요. 그래가지고 긴 네이밍이 나왔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사업을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작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것도 동영상 보고 시작할게요. 동영상으로 사업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보셨겠지만 저희가 인도네시아는 사업을 조금 다르게 시작을 했어요. 공정무역은 원래 무역 기반, 거래 기반의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미 형성된 조합과 거래를 통해서 그 조합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공정무역인데 인도네시아 사업은 처음에 저희가 원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커피 농사를 짓지 않는 마을인데 거기에 커피 묘목부터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커피 묘목을 지원을 하고 생산 가공 시설도 지원을 해서 결국에는 그 커피가 3년 뒤에 열려서 그 커피를 통해서 한 마을이 점진적인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상황은 좀 다른 나라랑 다르게요. 어떤 형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커피를 따면 저런 형태의 체리입니다. 체리. 근데 이 체리를 가공을 하면 파치먼트가 되고요. 까면 파치먼트가 되고 그 파치먼트를 까면 생두가 됩니다. 생두.
그래서 그 생두를 사실은 우리가 수입을 하는 거예요. 저 체리 상태로 수입을 할 수가 없어요. 생두를 수입을 하고 그 생두를 로스팅하면 원두가 되는 거예요. 원두. 그러니까 그 원두를 갈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드시는 건데, 문제는 이 체리를 그러니까 뭐 조금 뭐 예를 들어서 뭐 몇백 정도 뭐 가공을 한다면 조그만 펄핑기 가지고 가능이 한데, 요걸 몇 톤 단위로 무역을 하려면 굉장히 큰 시설이 필요해요. 이 체리를 파치먼트를 까고, 이거 제가 손으로 까봤거든요. 손으로 깐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큰 장치 산업이 필요한데, 인도네시아 농민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이 장치 산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현지에 가보니까 중국 화교 자본이 들어와서 대부분 저 중간 가공하는 시설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국 화교 자본이 인도네시아에 들어와서. 그래서 현실을 보니까 그 체리를 키로당 1불 이하의 가격에 이 중간 가공업체에 넘기고 있었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1불 이하의 가격에 넘기게 되고, 그러면 이 가공업체는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생두 상태로 만들어서 약 5, 6불 가격에 다시 팔아요. 프랜차이즈에, 다국적 곡물 기업에. 그럼 이 다국적 곡물 기업은 이제 수입 업체들한테 7불 주고 파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이 커피 유통의 주체가 농민이 절대로 아닌 거죠. 농민들이 가져가는 수입이 별로 없는 거죠. 농민들은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느껴서 저희가 한 사업이 커피 가공 시설을 그냥 지원을 해버리자. 커피 가공 시설을. 그래서 이 유통망 전체를 농민들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농민들이 커피 농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우리가 시작을 하자라고 해서 한 마을에 커피 묘목부터 시작을 해서 커피 가공시설, 커피 창고, 이렇게 해서 그 마을이 커피를 통해서 완전히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저희가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획이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커피 묘목이 전달이 됐어요. 마을에서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굉장히 시골 마을이에요. 인도네시아 중부에 있는 자바에 있는 섬에 있는 마을인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그 마을에 있는 조합장 꿈불이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말을 잘해요. 그래서 저희가 MOU를 맺었고요. 커피 묘목 보이시죠? 이게 이제 6개월 된 커피 묘목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22,400그루를 지원을 했고요. 커피 부목, 비료 지원을 했고 이렇게 한 판씩 됐고, 마을 전체가 이제 축제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직접 저희가 심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비료를 넣고. Be my friend, 그들의 친구가 되다. 구매가고 친구가 되고 친구가 나눔이고 친구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이시죠? 아이들. 이 아이들이 저기 진짜 되게 가난하고 뭐 TV도 몇 대 없는 동네인데 강남 스타일을 하더라. 강남 스타일. 저 보니까 계속 말춤을 추더라고요. 싸이에임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현판도 짓고요. 그리고 그날 점심에 그 한국 음식, 인도네시아 음식 반반 해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끼리 같이 문화를 나눴습니다. 공유했어요. 근데 아무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치킨이랑 잡채 줬는데 굉장히 맛있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가,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커피를 먹었는데 이 사람들 커피 어떻게 먹냐면 그 에스프레소 머신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되게 얇게 갈아요. 커피를 로스팅 해가지고 갈아가지고 그거를 그냥 뜨거운 물에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설탕을 엄청나게 부어요. 완전히 이게 설탕물인지 뭔지 알 수 없을 정도 그렇게 커피를 먹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커피를 어떻게 먹죠? 그렇게 먹나요? 그렇게 안 먹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그라인더로 갈아가지고 드립해서 먹고 하여튼 뭐 그렇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커피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소비하는 국가에서 커피를 어떻게 먹는지 몰라요. 이것도 문제예요, 사실 문제.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커피를 그렇게 안 먹고 커피 이렇게 먹어 가르쳐주고 왔어요. 그래야 제대로 된 맛을 낼 수 있는 커피를 사람들이 생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인터뷰한 한 가정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되게 못 살죠. 뭐 다 쓰러져가는 집인데 여기에 6명이 살고 있는데요. 사르띠라는 할아버지, 뽀니 비스티시라는 할머니와 슈아르띠라는
그 남편과 살고 있는데요. 아이가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초등학생이 다니고 하나는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있지 않은데 지금 현재 옥수수와 담배를 재배하고 있는 가정이고요. 아내는 이제 꽃을 재배해가지고 팝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근데 현재 짓고 있는 작물로 생활이 힘들어가지고 가끔씩 노점상 막 튀김 같은 거를 만들어가 노점상을 하고요. 가끔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힘든 상황이 오고.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기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천식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비가 들게 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가정에 300그루의 커피 묘목이 지원이 됐습니다. 300그루. 근데 이제 커피를 심으면 바로 커피가 나는 게 아니라 3년 뒤에 열리거든요. 3년 뒤에 얼마큼 열릴지를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보통 한 그루에 약 500g의 생도가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최대한 맥시마이즈 했을 때, 그리고 그 1kg에 저희가 7불 정도 보통 사거든요. 되게 가격 높을 때. 최대한 양으로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이 가정에 1년 동안에 약 1,050불의 지원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 지금 현재 GNP가 1인당 GNP가 3,469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명의 평균 그 임금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3분의 1 정도 되는 가격이고, 이걸 인도네시아 루피로 환산을 했을 때 약 1,011만 5,282루피. 인도네시아 지금 현재 평균 노동자의 월급이 84만 2,940루피인데, 노동자 임금이 120만 루피인데 이 가정에 한 달 동안 12달로 나눴을 때 한 달에 들어갈 소득이 84만 2,940루피. 즉 보통 평균 노동자가 한 달에 가져갈 수 있는 거에 약 4분의 3 정도에 해당하는 소득을 이들이 커피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어쨌든 마을에 이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업이 잘 됐을 경우에. 그래서 이런 브랜드로 저희가 런칭을 했어요. 공기 좋은 치아팟에 맛있는 커피가 첫 번째 시리즈다 보니까 시리즈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사다슴 피는 자바삼의 맛있는 커피. 화산을 형성해요. 인도네시아가 화산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화산재에서 난 커피가 되게 맛있어요. 알고 계세요? 화산재에서 난 커피가 되게 맛있다. 그래서 공정무역이 좋은 거, 참 좋은 일 하시는구나, 저분 참 좋은 일 하시는구나, 여기서 그치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공정무역이라는 걸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잠깐 나누길 원해요. 어떻게 공정무역에 참여할 수 있을까?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bemyfriend.or.kr. 되게 쉽죠? Be my friend. 저희 그 캠페인 이름이에요. 친구가 되어달라라는 영어 이름이잖아요. 구매가 곧 나눔이고, 나눔이 곧 제3세계 아이들과 친구가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의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bemyfriend.or.kr 들어오면 여러 가지 많은 상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자원봉사도 할 수 있고요, 캠페인에 참여할 수도 있고, 물품을 기증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와 오셔서 한 번쯤은 공정무역 커피를 사주시는 게 교양 있는 시민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최소한 10번 정도 초콜릿 혹은 커피를 살 때 그중에 한두 번 정도는 그런 커피를 사주는 게 교양 있는 시민이 아닐까요? 그죠? 초콜릿 뒤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그 아동들의 피가 땀이 묻어있는지 아세요? 그걸 알면 여러분들 그거 못 사요. 어쨌든 간에 이렇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상품이 이렇게 생겼어요. 나가면서 한 번씩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먹는 커피 그거예요. 절대 비싸지 않아요. 공정무역이라 절대 비싸지 않아요. 6,000원에 팔고요. 분쇄된 것도 팔고 홀빈도 팔고요. 생두도 유통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고, 근처에 아시는 분 중에 로스터리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으면 적극 소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제3세계의 땀과 피와 이런 것들이 묻어있는 커피를 쓰실 것이냐, 아니면 희망 커피를 쓰실 것이냐 물어봐 주세요.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에 있는 유명한 그 경제학자가 한 말입니다. 소비는 투표다. 소비는 곧 투표다.
윤리적 소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소비가 어떻게 윤리적이 될 수 있지? 합리적 소비, 소비가 합리적이 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물건을 내가 조금 더 싸게 혹은 조금 더 질 좋은 거를 같은 가격에 사는 게 우리 가정을 운영하는 가정의 주체로서는 너무 당연한 선택입니다. 너무 당연해요. 그죠? 우리가 매달 벌어들이는 수입은 한정이고 그중에서 조금 더 좋은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싸게 사는 게 합리적 소비의 덕목의 시대고 그게 여태까지 자본주의를 지탱해온 하나의 덕목이었다라면 지금부터는 윤리적 소비가 필요한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소비 뒷면에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어요. 소비 뒤에 오는 이 물건이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큼 탄소를 배출했느냐, 환경 문제. 이 화장품을 생산하는데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희생됐느냐.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 화장품 되게 좋아하시는 텐데 화장품 만들기 위해서 뭐 로션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 토끼를 그냥 잡아놔요. 토끼 잡아놔가 토끼 눈에다가 이렇게 막 드레이즈 테스트라 그러는데 토끼 눈에다가 이렇게 막 테스트를 하거든요. 되게 많이 해요. 그럼 그 토끼는 어떻게 되고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화장품을 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은 우리는 그 동물 사용하지 않은 화장품을 썼습니다. 뭐 이런 캠페인도 하고 우리나라에도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막 조금씩. 아무튼 그런 문제들. 기업의 가치가 이윤 창출이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가치들은 그냥 사장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뭐 나쁜 초콜릿이라는 책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초콜릿은요, 커피는 뭐 상대도 안 돼요. 초콜릿은 서아프리카에서 70%가 생산이 되거든요. 꼬티부아르의 나라라는 데서 생산이 되는데 여기는 그 말리 바로 옆에 이제 말리라는 나라가 붙어 있는데 말리에서 사람들이 애들을 납치해 와요. 납치해 와서 그 농장에 가두고 20년 동안 노예 노동을 시키는 지금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2002년도에 그 BBC에서 그걸 확 때렸어요. 그랬더니 뭐 네슬레, 뭐 유명한 초콜릿 회사들 있잖아요. 뭐 허쉬베리, 뭐 이런 회사들이 우리는 그거 안 쓴다. 우리 그거 안 써. 안 쓰긴 뭘 안 써요. 다 그거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사주는 기업이나 그걸 그걸 모르는 척했던 그 정부의 관료들이나 그걸 알면서 사는 소비자나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노예 노동자의 다 가해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동 노예를 하니까 인건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 카카오의 원료의 원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기업에서는 당연히 원가가 싼 카카오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기업 논리로 비즈니스 논리로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뭐 네슬레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그냥 한쪽 눈 감고 그냥 그걸 사는 거예요. 눈 질끈 감고. 근데 꼬티부아르라는 나라에서는 버젓이 아직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초콜릿이나 뭐 이런 것들이. 커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사회를 바꾸려면 우리가 정치적인 여러분의 색깔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세상의 어떤 모습. 그거를 여러분들 투표라는 걸 통해서 행사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수다. 그럼 나는 조금 더 개발적인 거나 어떤 뭐 이런 것들의 시장적인 논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투표를 그분에게 표를 던짐으로 인해서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원하고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그게 투표잖아요. 그죠? 만약 여러분들이 좀 더 진보적인 데 속해 있다면 나는 지금은 좀 약간 분배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면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는 게 그게 투표인 건데 소비도 그런 거다. 소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동물을 사랑하고 혹은 정말 그런 아동 노예 노동이 일어난 그런 현실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더 이상 일어나길 원치 않는다면 더 이상 그런 초콜릿을 사지 않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비쌀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네슬레나 이런 대기업들은 규모의 경제학이 일어나거든요. 굉장히 많이 사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초콜릿이 좀 더 쌀 수 있어요. 근데 공정무역으로 들어오는 초콜릿이라든지 커피는 조금 더 비쌀 수 있어요. 직거래를 하는데 왜 비싸요? 라고 물어보면 아직 규모의 경제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비쌀 수 있어요. 근데 뭐 여러분이 뭐 다 그것만 사라고는 제가 얘기하지 못하고 뭐 저도 그렇지 가끔 저도 스타벅스 가요. 근데 이제 그래도 내가 한 10번 정도 소비를 한다면 그중에 한두 번 정도는 윤리적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이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는 그 소비를 통해서 우리가 기업을 견제하고 기업의 어떤 부도덕적인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견제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시민 의식을 가지고 있을 줄 알아야 되는 시대가 왔다. 결국 그 화살이 나한테 돌아오니까. 결국 그 화살이 나한테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맨날 그 이마트 좋고 뭐 대형마트 좋다고 해서 맨날 거기만 가면 그 주변 사건 무너지게 되면 결국 그 독점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 그들이 그걸 독점하게 되면 가격을 올리게 되고 그럼 여러분들한테 오는 거거든요. 아무튼 어쨌든 간에 환경이 그 기업들로 인해서 환경이 무너지게 되면 그 환경 결국 내 거잖아요. 내가 땅을 디디고 살아야 될 지구인데, 그렇죠? 그리고 캠페인을 참여해 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년 5월 둘째 주 토요일 공정무역의 날이고 이번에 했던 사진들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서울광장에서 공정무역 사람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보부상 대학생들이 참여해가지고요. 공정무역 단체들 물품을 가져가서 자기들이 직접 팔아줬어요. 막 거기 막 돌아다니면서 막 팔아주고 막 이런 식으로 저희가 했던 캠페인입니다. 자원봉사도 아주 많은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도 해주고 막 그랬어요. 막 이런 식으로 축제 광화문에서 이런 식으로 축제를 했습니다. 저희 부스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기부할 수 있어요. 기부. 저희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인도네시아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펀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커피 묘목을 또 추가로 지원을 해야 되고요. 약 2만 그루 정도의 커피 묘목을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창고도 줘야 되고요. 그 마을에. 그리고 커피 가공 시설도 저희가 사야 되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 거기에 뭐 아동센터도 저희가 좀 기획을 해서 한 마을 공동체가 커피라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자립하고 그리고 또 다른 공동체를 도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마을을 저희가 인큐베이팅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많은 펀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많은 기부가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이런 캠페인을 공정무역의 날에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받고자 해요. 그래서 혹시 들어오면서 그 종이 한 장 받으셨죠? 이거 종이 하나 받으셨나요? 이거 혹시 안 받으신 분은 손 드시면 저 뒤에 계신 간사님이 나눠주실 거니까 이거 하나 받으셨죠? 여기 보면은 작은 캠페인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공정무역 강의 들으셨는데 이런 게 공정무역이구나. 한번 여러분들의 언어로 한번 정의해 주세요. 공정무역은 뭐뭐다. 저희 박미선 씨한테 드렸더니 공정무역은 개그 콘서트라고 정의를 해주셨어요. 재밌으니까. 또 어떤 분은 공정무역은 포옹이다. 왜? 안아주는 거니까.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제가 약속드릴게요. 여러분 공정무역은 뭐뭐다라고 여기다 써주시고 여기 옆에다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써주세요. 굉장히 창의적으로 된 아이디어를 골라서 여러분들 참여한 여러분들 중에 5명에게 저희가 드립백 있죠? 드립백 하나 8,000원짜리 그거를 배송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배송해 드리려면 여러분들 뒤에 넘겨보면 이름과 핸드폰 번호와 주소를 쓰게 돼 있어요. 써주세요. 안 그러면 배송 못해요. 주소 없으면 배송 못해요. 주소 써주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마음이 동해서 내가 윤리적 소비 캠페이너가 되고 싶다. 그리고 기부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인도네시아 사업에 여러분들이 한 어떤 파트에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000원부터 가능합니다. 달 1,000원. 1,000원이면 여러분 버스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거 1,000원도 안 되잖아요 요즘에. 1,000원부터 가능하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은행 계좌번호와 이런 정보들을 써주시면 저희가 감사히 후원자와 멤버십으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뭐 원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고요. 나는 드립백만 받겠다. 그럼 뭐 드립백만 가져가시면 되고. 그래서 아무튼 이거 참여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뭐 지금 혹시 종이 안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안 가지고 계신 분은 저희 뒤에 있는 하는 시간사님한테 말씀하셔서 종이를 가지고 가시고 뭐 원하시면 여기 뭐 색칠도 해주세요. 색칠 좀 더 이쁘게 해주시는 분은 제가 페이스북에 스캔해서 올릴게요. 그래서 Be My Friend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홈페이지도 bemyfriend.or.kr이고요. 구매가 곧
나눔이고 나눔이 곧 친구가 되는 것이 저희 비마이 프렌드 캠페인의 의미고요. 지금 여러분들 막 작성하고 있는 시간에 제가 질문 받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공정 처음 들어봤는데요. 네. 이런 좋은 게 있나 생각이 들었고요. 네. 세계 국점에 대한 하나의 대안책이 되지 않을까 네. 희망을 되게 얻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기존에 국가 안에서만 한계를 가지고 있던 국점으로 대안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는데 되게 이 NGO 자체가 자기 복제를 할 수 있는 성격이 많이 강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 네. 많이 생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만약에 이쪽에만 소비가 무조건 이루어지면 네. 기존의 자본에 의해서 합치당하는 그 기본 자체가 아예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게 문제는 궁금한 게 아니라 최종 이 NGO 단체의 목표가 뭔지가 저희 NGO 단체요? 그냥 나중에 언제까지 어떤 선택까지 하실 생각이 드는지. 저요? 저는 언제까지 일할 것인가? NGO NGO요? 그 하시는 뭐 저희 NGO의 설립 목적은 이 땅에 있는 빈곤이 없어지는 거예요. 빈곤이 없어지는 거. 이게 굉장히 아이디얼한 미션인 것 같아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 정말 황폐한 땅 가운데 이게 가능할까? 하지만 너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공정무역이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그 지역적인 어떤 한 부분이라도 바꾸고 그런 메시지들을 세상에 전하는 게 저희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사실 저는 계속 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여태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